북한에서 오신 분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고 다리는 힘이 풀리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명동 한복판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쇼핑백을 든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가득한 거리였어요. 저는 인파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죠. 한 사람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태극기를 든 여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서류 속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저는 마치 못 본 것을 본 듯이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이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거 받으세요. 여자가 제 손에 작은 배지를 쥐어줬습니다. 태극기 배지였어요. 힘내세요. 여기선 자유롭게 사실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모릅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의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의 딸을 지옥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걸.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왜 명동 한복판에서 주저앉고 말았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모든 것은 명동거리, 태극기 배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이신지, 일터인지, 지하철이나 버스이신지, 아님 자동차에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것은 하나의 USB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김정은의 비자금 5천억 원, 숙청당한 간부 243명의 명단, 그리고 중국과의 비밀 협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 USB가 세상에 공개되자 북한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USB를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오진이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평양 보위부 2등 장교였어요. 사람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사람이 100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구로공단의 야간 노동자로 살고 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으며 낡은 옥탑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건 2019년 여름 평양 지하 신문실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입니다. 강철민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 때문이죠. 새벽 5시였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열고 신문실로 들어가는 제 군화 소리만 텅 비게 울려 퍼졌어요. 습기 찬 콘크리트 복도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신문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의자에 묶인 남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43살, 과학원 소속 연구원. 서류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지만 제가 받은 지시는 단 한 줄로 요약됐어요. 즉시 처단 대상. USB가 어디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 가득 핏자국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동무, 나는 체제를 배신한 적이 없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USB에 담긴 건 내가 모은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넘긴 정보요. 나는 그저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넘겼다는 건 이 사건이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내부 권력 투쟁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저 자신도 위험해지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강철민의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 김선주 38살, 딸 강미래 12살. 가족은 이미 보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호 조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수용소행이었죠. 남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어요. 동무도 언젠가 알게 될 거요. 이 체제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신문실을 나온 저는 복도에서 동료 박 대위를 만났어요.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동무? USB 위치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끝까지 체제에 반역한 자로 확인됐습니다. 제 보고는 간결했어요. 박 대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이미 처리 중이요. 수고했소. 저는 경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군화 속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강철민이 숨겼다는 바로 그 USB가 아니라 제가 3개월 전 우연히 손에 넣은 또 다른 USB였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 목록과 지난 10년간 숙청당한 간부들의 진짜 명단, 그리고 중국과의 비밀 협정까지 담긴 북한 정권의 가장 어두운 비밀 그 자체였죠. 어떻게 그걸 손에 넣었냐고요? 3개월 전 저는 보위부 내부조사팀에 배치됐었습니다. 한 고위 간부가 체제 반역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저는 그의 집을 수색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의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을 때 안에는 현금과 함께 이 USB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USB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김정은의 스위스 계좌번호, 숙청 명단, 중국 정보기관과의 밀양 문서. 이건 발각되는 순간 저도 숙청당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래 복사했어요. 그리고 원본은 제자리에 두고 복사본을 제 군화 밑창에 숨겼습니다. 언젠가 이 지옥을 벗어날 때 이것만이 저를 살릴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 후 강철민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도 비슷한 USB를 가지고 있다는 혐의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USB와 제가 가진 USB는 다르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의 처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도 요덕 수용소로 이송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아무 감정 없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밤마다 꿈속에서 강철민의 눈빛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보위부 내부 회의에서 저를 조사 대상으로 올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누군가 제가 강철민 사건 당시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밀고 한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USB는 발각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죽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현금, 그리고 군화 속 USB. 새벽 4시 중국 국경을 향해 달렸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 얼음물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국경 경비대가 저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눈 속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중국어였어요. 저는 그 사람의 도움으로 한 농가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태국으로 다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대한민국 땅을 밟은 날 저는 인천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군화 속 USB를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떨었어요. 이제 살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제게 배정된 곳은 서울 구로구의 낡은 옥탑방이었어요. 6평짜리 방에 화장실 하나, 싱크대 하나. 창문으로는 공장 굴뚝만 보였습니다. 정착지원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돈은 석 달 만에 바닥났어요. 보증금과 생활비로 다 나갔습니다. 저는 구로공단의 한 전자 부품 공장에 취직했어요. 야간 작업이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 10시간씩 서서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북한에서는 보위부 장교로 권력을 누렸지만 여기서는 최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평양이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 제 뒤를 감시하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탈북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착지원센터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도 북한 출신이라고 했어요. 저는 브로커 일을 합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무심코 물었어요. 무슨 브로커입니까? 정보 브로커요. 북에서 가져온 정보를 사고 팝니다. 혹시 오동무도 같이 있는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그날 이후 그 브로커는 저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오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제가 일하는 공장 앞까지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은 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옷장이 뒤집혀 있고 이불은 찢겨져 있었으며 제가 아껴두었던 라면 봉지들까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뭔가를 찾았다는 흔적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급히 장롱 밑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USB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중으로 숨겨둔 방식이 통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 USB라는 것. 저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었어요. 김정은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3천억 원 규모. 지난 10년간 숙청당한 간부 243명의 명단과 숙청 이유. 그리고 그 숙청을 지시한 최고 위층의 서명까지.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고. 이 USB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디에 넘겨야 할까요? 브로커? 언론? 경찰? 고민하던 그때였습니다. 옥탑방을 나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오진혜 씨.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누구십니까? 제 목소리는 경계로 가득 찼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국가정보원 대북 분석관 이준혁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국정원.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준혁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를 찾았습니까? 당신이 탈북한 순간부터
우리는 당신을 주시해 왔습니다. 보이부 출신, 그것도 핵심 부서에 있었던 인물이라면 당연히 관심 대상이죠. 이준혁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체포하거나 추궁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우리에게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브로커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국정원이라면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를 넘기면 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쓰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어요. 내일 밤 10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 모든 걸 넘기겠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뵙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보이부의 사냥개가 아니었습니다. 강철민과 그의 가족을 지옥으로 보낸 죄인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 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나가야 한다고. 방 안에만 있으면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무료 강연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었어요. 대한민국과 북한, 체제의 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그날은 가보고 싶었어요. 강연장은 서울 중구에 있는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강연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은 공포 정치로 인민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근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의 강철민 사건입니다. 제 등줄기가 차가워졌어요. 교수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강철민은 과학원 소속 연구원으로 체제 반역 혐의로 처형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조작된 사건. 제 손이 떨렸어요. 그의 아내 김선주와 딸 강미래도 수용소로 끌려갔죠. 하지만 놀랍게도 김선주는 2년 전 탈북에 성공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편의 억울함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가족 사진이 떴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김선주와 어린 딸.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김선주가 살아있다고. 여기 대한민국에 있다고. 강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강연장 벽에 붙은 게시판으로 다가갔어요. 탈북민 가족 찾기, 북한 인권 개선 캠페인 같은 전단지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강철민 억울한 죽음, 진실을 찾습니다. 제보자를 기다립니다. 연락처 김선주. 제 손이 떨리며 그 전단지를 만졌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없애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분 꼭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저도 김선주 씨를 돕고 있거든요. 남편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혹시 북에 계실 때 보이부 관련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여성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탈북민 인권 연대 마이너스 박미경.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여성이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연장을 나왔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명동에 도착했어요. 주말 오후라 인파가 엄청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쇼핑백을 든 젊은이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이곳은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는 그 인파 속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제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극기를 든 한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혹시 북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여성의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주, 강철민의 아내. 제가 지옥으로 보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선주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서류 속 사진으로만 그녀를 봤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선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주는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든 태극기 배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희가 나눠드리는 건데요. 탈북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해서요. 저는 그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선명한 태극 문양. 북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자유의 상징. 받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선주가 제 손에 배지를 쥐어줬어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제 손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죠. 여기 오시면 길 잃기 쉬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명동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거든요. 선주는 밝게 웃었어요. 혹시 어디 찾으시는 곳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힘내시고요. 선주는 손을 흔들며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태극기 배지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선주. 제가 수용소로 보냈던 그 여자가 지금 제 앞에서 웃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배지를 꽉 쥐고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선주를 다시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태극기 배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진이.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왜 도망치십니까? 오동무. 당신이 왜 여기? 당신이 어디 가든 저는 압니다. 오늘 강연회에도 갔더군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브로커가 턱으로 선주를 가리켰어요. 저 여자 김선주 아닙니까?
제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과 무슨 관계죠? 설마 그 유명한 강철민 사건과 관련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끊어 말했어요.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 얼굴을 봤습니다. 저 여자를 보자마자 혼이 빠진 표정이더군요. 저는 브로커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USB입니다. 오늘 밤까지 가져오십시오. 그럼 저 여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협박입니까? 거래입니다. 브로커는 제 손을 뿌리치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 안에 태극기 배지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주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 브로커에게 USB를 넘기고 이 모든 걸 끝낼 것인가, 아니면 국정원에 협력해서 진실을 밝힐 것인가. 하지만 진실을 밝힌다는 건 제 죄까지 드러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강철민을 신문했고 그의 가족을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 죄를 세상에 고백한다는 건 저 역시 심판받는다는 뜻이었죠. 저는 명동 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찢어진 이불과 뒤집힌 옷장 사이로 제 지난 3년의 흔적들이 난장판처럼 널려 있었어요. 저는 장롱 밑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손 안에 태극기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선주가 건넨 이 배지가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유의 빛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국정원 요원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로, 브로커의 협박 따위 신경 쓰지 않기로, 그리고 제 죄를 고백하기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USB와 태극기 배지를 가방에 넣고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밤 9시. 1시간 후면 서울역에서 이준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브로커가 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대합실은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3층 대기실로 향했어요. 이준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게 그겁니까? 네. 김정은의 비자금 목록과 지난 10년간 숙청당한 간부 243명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이준혁이 USB를 집어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손에 넣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년 전 저는 보위부 내부조사팀에 배치됐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간부의 컴퓨터에서 이 파일을 발견했죠. 그 간부는 곧 숙청당했고 저는 그 파일을 몰래 복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대답은 솔직했어요. 저는 언젠가 체제를 벗어날 날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이 USB가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정보는 북한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을 압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신문하고 고문하고 수용소로 보냈죠. 그중 한 명이 강철민입니다. 이준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강철민 사건을 압니까? 저는 그를 신문한 보위부 요원입니다. 제 고백에 대합실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준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왜 이제 와서 고백합니까? 속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오늘 저는 김선주를 만났습니다. 강철민의 아내요.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이준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진희 씨, 당신의 과거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하려는 일은 옳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이 USB를 통해 북한 정권의 진실을 밝힐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우리 안전가옥에 머물게 될 겁니다. 브로커 일당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오진희, 누군가 제 이름을 외쳤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대합실 입구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2명의 사내가 더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브로커가 걸어왔어요. 이준혁이 재빨리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브로커가 멈춰 섰어요. 그는 이준혁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국정원이라고? 그럼 더 재미있네요. 그는 손짓을 했고 2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합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준혁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서울역 3층 대기실. 하지만 브로커 일당은 이미 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가방을 꽉 쥐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보위부 시절의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어요. 한 사내의 팔을 비틀고 다른 사내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보위부 특수요원의 격투술은 여전히 제 몸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냉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역시 보위부 출신답군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당신이 가진 USB, 그리고 당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선주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브로커는 비웃으며 대합실을 빠져나갔어요. 이준혁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선주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브로커 일당이 그녀를 노릴 겁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을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탔어요. 차 안에서 이준혁이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선주 보호조치 즉시 시행. 위치 파악 후 안전가옥으로 이송.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선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똑바로 마주해야 했죠.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가방 속 태극기 배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주가 건넨 이 작은 배지가 지금 제 마음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오진혜 씨,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속죄하고 싶을 뿐입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해.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내부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돼 있었어요. 현관문에는 지문 인식기가 달려 있었고 창문마다 센서가 부착돼 있었으며 집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구석구석 설치돼 있었죠. 이준혁이 저를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머무르게 될 겁니다. 김선주 씨도 곧 이곳으로 올 겁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선주를 여기로 데려온다고요? 네.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브로커 일당이 그녀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이준혁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선주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게 혹시 그녀에게 제 정체를 밝힐 겁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의 과거를 밝히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쉬십시오. 내일 아침 USB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준혁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정전이 잦아서 밤하늘이 이렇게 맑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불빛 때문에 별을 보기 힘들었죠. 그런데 이곳은 외곽이라 그런지 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철민도 이 별을 봤을까? 그가 신문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뭐였을까? 제 얼굴이었을까? 아니면 가족의 얼굴이었을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국정원 요원 한 명이 노트북을 보며 감시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잠이 안 옵니까? 요원이 물었습니다. 네. 물 좀 마시려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거실로 나갔어요. 이준혁이 한 여성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선주였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저를 여기로 데려오다니. 죄송합니다, 김선주 씨. 하지만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준혁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당신을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며칠만 여기서 보호를 받아주십시오. 선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때 선주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당신은. 저는 숨이 막혔어요. 명동에서 만난 분 아니세요? 제가 태극기 배지 드렸던. 선주가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신기하네요. 당신도 보호를 받고 계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처지네요. 잘 부탁드려요. 선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제 손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죠. 저는 김선주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오진희입니다.
제 목소리는 겨우 나왔어요. 진희 씨, 반가워요. 선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준혁이 선주를 1층 방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안에 선주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선주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 진희 씨, 잘 주무셨어요? 선주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배고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아침 준비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 앉자 선주가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쌀이 있길래 죽을 끓였어요. 제가 죽 끓이는 건 자신 있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죠? 제 딸이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선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딸이 있으세요? 제 질문에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요. 미래라고.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북에서 헤어졌어요. 남편이 억울하게 처형당하고 저희 모녀는 수용소로 끌려갔죠. 거기서 딸을 잃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무거운 얘기를 해서 선주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억울함을 꼭 밝힐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서 사는 이유니까요. 저는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강했어요. 진희 씨는 어떻게 탈북하셨어요? 선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보이부에 있었습니다. 그 말에 선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보이부요? 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주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알아요. 거기서는 누구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진희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보이부에서 일한다는 건. 선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온 것만으로도 용감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죠. 괜찮아요. 우린 이제 자유니까요. 선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준혁이 안전가옥을 찾아왔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USB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정보입니다. 김정은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가 확인됐고 총액은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숙청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243명의 간부 명단과 숙청 사유, 그리고 김정은의 직접 서명까지. 선주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 정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이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진혜 씨, 당신이 이 나라에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제 죄를 씻고 싶을 뿐입니다. 죄요? 선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준혁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혹시 제 남편 강철민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까?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강철민은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선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숙청 사유는 무엇입니까? 체제 반영 및 기밀 유출 시도.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사유는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신문하고 제가 그의 가족을 수용소로 보냈어요. 선주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선주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준혁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당신 남편을 신문한 보위부 요원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주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저는 강철민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수용소로 보내는데 관여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과 당신 딸을 지옥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선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씀드려야 했어요. 선주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재빨리 선주를 부축했습니다. 김선주 씨,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선주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때문에 제 딸이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제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고요. 선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죄를 고백합니다. 선주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명동에서 당신이 제게 건넨 태극기 배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선주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준혁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김선주 씨,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십시오. 하지만 선주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주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혁이 옆에 앉았어요. 오진희 씨,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진작 고백했어야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한 건 잘한 겁니다. 이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선주 씨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주의 눈빛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자 선주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선주 씨,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선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앉으세요. 선주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선주가 물었습니다. 신문할 때 그 사람이 어땠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강철민은 끝까지 체제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는 자신이 반역자가 아니라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죠. 선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딸을 무척 사랑했고 저를 아꼈죠. 그런 사람이 체제를 배신할 리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선주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도 그 체제의 피해자라는 말이에요. 명령에 따라야 했고 거부하면 죽었겠죠. 선주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순 없어요. 선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은 옳아요. USB를 넘기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제 남편의 억울함을 푸는 길이니까요. 저는 선주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했습니다. 함께 싸워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 선주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온기가 제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준혁이 긴급히 안전가옥을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급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브로커 일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김선주 씨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포착했어요. 이준혁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선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저를 납치하려는 겁니까? 당신을 인질로 잡아 오진희 씨와 USB 정보를 교환하려는 겁니다. 이준혁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서울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브로커 일당의 위치였어요. 그들은 이미 이 안전가옥의 위치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많아야 30분. 그들은 지금 이 근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준혁의 말에 우리는 급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태극기 배지를 넣고 선주는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우리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급하게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검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십시오. 이준혁이 차문을 열었어요. 저와 선주는 뒷좌석에 탔고 이준혁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차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꽉 잡으세요. 이준혁이 말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백미러를 통해 뒤를 보던 이준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이 속도를 높이고 있었어요. 꽉 잡으세요. 이준혁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차가 급가속하며 튀어나갔어요. 선주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엔진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타이어가 끼익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선주가 작은 비명을 냈어요.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위치는 강남대로 3거리입니다.
이준혁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하지만 3분이면 너무 늦었어요. 뒤따르는 차 중 한 대가 우리 차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두 차 사이의 거리가 불과 1미터도 안 됐어요.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금속 부딪히는 소리. 엎드리세요.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저와 선주는 급히 몸을 숙였어요. 팡!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바로 뒤따랐어요. 파편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준혁이 핸들을 급히 꺾었습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며 인도로 올라갔어요. 가로수 가지가 차 지붕을 긁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쾅!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멈춰 섰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준혁이 외쳤습니다. 저는 차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선주를 끌어냈어요. 뒤에서 차 문 열리는 소리가 여러 개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이쪽으로. 이준혁이 앞서 달렸습니다. 저와 선주는 그를 따라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발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제 것인지 선주의 것인지 추격자들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급했어요.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겼어요. 세 사람 모두 거친 숨소리를 내며 벽에 기댔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에서 쿵쿵 울렸어요. 여기서 잠시 숨줘. 이준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주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제 무릎에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무서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선주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들려왔어요. 두세 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쪽을 수색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우리가 숨은 건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어요. 지금 위치는 강남역 뒤편입니다. 즉시 지원 바랍니다. 무전기에서 작은 소리로 답이 왔습니다. 2분 내 도착합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우리가 숨은 건물 앞에서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선주도 숨소리를 최대한 줄였어요. 여긴 없는 것 같은데.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확실해? 다시 확인해봐. 다른 남자가 대답했어요.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삐용삐용삐용.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경찰이다. 철수해. 남자가 소리쳤어요.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습니다. 달리는 소리, 차 문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타이어 끄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어요. 몇 분 후 경찰 차량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멎었고 차 문 열리는 소리가 여러 개 들렸어요. 국가정보원입니다. 이준혁이 경찰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경찰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가게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방금 죽을 뻔했습니다.
새 안전가옥으로 갑니다. 이준혁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서울 중심부입니다. 오피스텔이에요.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주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나 차가 한 고층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이준혁이 한 호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투룸 오피스텔이 나타났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머무십시오. 이번에는 경비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어요. 저와 선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희 씨, 선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당신을 이 위험 속에 빠뜨렸으니까요. 아니에요. 선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선택한 길이에요.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잖아요. 저는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도 보였어요. 하지만 브로커 일당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준혁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그들의 배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협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배우요? 네. 브로커 혼자서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순 없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준혁이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USB에서 새로 발견한 문서였어요. 중국어로 된 문서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중국 정보기관과 북한 보위부 사이의 비밀 협정 문서입니다. 이준혁의 말에 저는 숨이 멎었어요. 중국이 북한 정권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광물 자원 채굴권을 얻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준혁이 문서를 확대했어요.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돕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중국 은행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는 거죠. 그 규모가 연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선주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이 문서에는 구체적인 인물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부부장 왕리밍. 이 사람이 북한과의 협정을 총괄하고 있어요. 이준혁이 왕리밍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50대 중반의 냉정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럼 브로커 일당의 배우가 중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은 이 USB 정보가 세상에 공개되는 걸 막으려 할 겁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도 타격을 받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해졌어요.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음모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주가 물었어요. 2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어요. 첫째, 브로커 일당을 소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둘째, 이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브로커 일당을 어떻게 소탕합니까? 저는 이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준혁이 지도를 펼쳤어요. 브로커 일당은 신림동의 한 폐공장을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작전을 개시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보위부 출신입니다. 추적과 잠입에 능합니다. 이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저는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선주 씨를 지켜야 하니까요. 선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진희 씨, 조심해요.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요. 약속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어요. 다음 날 밤 신림동 폐공장 앞 저는 검은 작전복을 입고 귀에 무전기를 꽂았습니다. 국정원 특수작전팀 10명이 함께였어요. 오진희 씨 준비됐습니까?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폐공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보이부에서 받은 잠입 훈련이 여전히 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을 발견했어요. 녹슨 계단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삐걱. 계단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아래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였어요.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1층에는 브로커와 그의 부하 5명이 있었습니다. 술병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오진이 그년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선주를 미끼로 쓰면 됩니다. USB는 우리 거예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표 확인. 총 6명. 무장 상태 확인됨. 테이블 위에 권총 2자루 보임. 알겠습니다. 2분 후 진입합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환기구를 조심스럽게 열고 내부로 내려갔습니다. 2층 창고였어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계단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1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 일당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놓인 빈 병을 발로 건드렸어요. 병이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뭐야, 소리 안 들렸어? 한 사내가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위다. 누군가 있어.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총 집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지금 진입하십시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한 사내를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른 사내가 총을 겨눴지만 저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그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렸어요.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공장 문이 박살나며 국정원 특수작전팀이 진입했습니다. 부추 소리가 일제히 울렸어요. 움직이지 마. 국가정보원이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브로커 일당은 순식간에 제압됐습니다. 수갑 채우는 소리가 여러 개 들렸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제 쪽을 노려봤습니다. 오진이 2년 끝났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의 게임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준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브로커 일당은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습니다. 차에 태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고 사이렌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걸 느꼈어요.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을 때 선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줬어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안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모두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이 급히 안전가옥을 찾아왔습니다. 중대한 소식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브로커 일당을 조사한 결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어로 된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이것은 브로커와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왕리밍 부부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에요. 이준혁이 이메일을 번역해서 보여줬습니다. 오진이와 김선주를 제거하라. USB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된다. 필요한 자금과 인력은 모두 지원하겠다. 선주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예요. 이준혁이 말했어요. 이 정보도 USB 내용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모까지. 언제 공개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공개할 겁니다. 이준혁이 달력을 가리켰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에서요. 하지만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증언을 녹화해야 합니다. 유엔에서 상영할 영상이에요. 다음 이틀 동안 우리는 국정원 스튜디오에서 증언을 녹화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저는 떨렸어요. 하지만 이준혁이 격려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오진이입니다. 전직 북한 보위부 2등 장교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저는 북한 정권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10년간 숙청당한 간부는 243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중국이 방조하고 지원했습니다. 저는 USB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비자금 계좌번호, 숙청 명단, 중국과의 비밀 협정. 저는 이 정권 아래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중 한 명이 강철민입니다. 그는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지만 저는 그를 반역자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카메라가 선주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김선주입니다. 강철민의 아내였습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어요. 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와 제 딸은 수용소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딸을 잃었습니다. 선주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 폭력, 그리고 절망. 녹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제 딸을 기억하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을 말합니다.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녹화가 끝났습니다. 저와 선주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준혁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를 뒤흔들 겁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뉴욕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고. 13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을 빠져나오자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엔 본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유엔 본부 앞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진혜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주 씨, 남편분에 대해 한 말씀.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 인권단체 관계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형 스크린에 우리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오진희입니다. 전직 북한 보위부 2등 장교였습니다. 40분간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화면에는 USB에 담긴 문서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 숙청 명단, 중국과의 비밀 협정. 이것이 북한 정권의 진실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범죄를 방조하고 지원한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은 조작된 정보입니다. 중국은 결코 증거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브로커 1단과 중국 국가안전부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왕리민 부부장의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 이메일이 떴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의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발언했고 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마침내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안 찬성 14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어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의합니다. 저는 선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해냈어요. 선주가 속삭였습니다. 네, 해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진희 씨, 북한 정권의 보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해서는 안 됩니다. 김선주 씨, 남편분의 억울함이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선주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남편과 딸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기자회견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CNN에서 우리의 증언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을 뒤흔드는 폭로, 전직 보위부 요원의 용기 있는 증언, BBC, 뉴욕타임스,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일면에 실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유의 나라 그리고 진실이 승리하는 곳. 진희 씨, 선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네,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오진희 동무.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소. 저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유엔 정보 공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강화됐고 중국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로 도착하는 탈북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이준혁이 급히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당장 국정원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는 급히 차를 타고 국정원 본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대형 스크린에 북한 내부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아침 평양에서 유출된 영상입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한 남자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 USB 폭로 이후 평양이 뒤집혔습니다. 당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 동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어요. 비자금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충성했던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숙청 명단. 저희 부서 간부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무고하게 죽은 겁니다. 이제 아무도 김원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이준혁이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함경북도 청진시장에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조선에 간 보위부 여자가 진실을 말했대요. 김원수님이 우리 돈을 해외에 숨겨뒀다고.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굶주리는 동안 그 양반은 쉿! 조심해요. 들리면 끌려가요. 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주가 물었습니다. 북한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고위 간부가 설명했어요. USB 정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USB, 몰래 시청하는 남한 방송, 휴대폰을 통한 정보 유입.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간부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인민군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장성들이 은밀하게 모임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모임이요? 내부 반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물론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건 분명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긴급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어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명철이 중국을 통해 탈북을 시도했으며 현재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리명철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측근 중 한 명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준혁이었어요. 오진혜 씨, 리명철이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를요? 네. 그는 USB 폭로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요. 이틀 후 저는 국정원 안전가옥에서 리명철을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수척한 남자였어요. 한때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오진희 동무, 리명철이 일어나 저를 맞이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소.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소.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나도 죄가 많소.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따라 많은 사람을 숙청했소.
리명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USB 폭로를 보고 깨달았소.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기 더 많은 정보가 있소. 김정은의 해외 자산 목록, 핵개발 비밀 문서, 그리고 중국과의 또 다른 협정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시오. 북한 인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명철의 증언과 자료는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유엔은 추가 제재를 결의했고 북한 정권은 더욱 고립됐어요. 김정은은 실제로 테러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내부에서 숙청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혼란 상태입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 균열은 심각합니다. USB 폭로 이후 그의 권위가 크게 손상됐어요. 이준혁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3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중국 국경을 넘었어요. 이 중에는 군 장교와 당 간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수치에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숫자였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USB 폭로를 보고 체제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고요. 한 달 후, 저는 새로 도착한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민군 대위 출신이었어요. 오진이 동무의 증언을 받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조선의 조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리명철 동무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자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이유가 그것입니까? 네. 저는 충성했습니다. 20년 동안 목숨 바쳐 충성했어요. 하지만 그 충성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김정은 개인의 비자금을 위해서였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테러 기도 사건 이후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저도 곧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 내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실감했습니다. 석 달 후 유엔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였어요. 저와 선주도 다시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오진희 씨의 증언 이후 북한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대표가 말했습니다. 비록 김정은 정권이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그 권위는 크게 손상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인도적 지원 확대, 정보 유입 지원, 탈북민 보호 강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서방 언론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진혜 씨, 북한이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비록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변할 겁니다. 역사는 항상 진실 편이었으니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선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진희 씨,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때문에 수백 명이 탈북할 용기를 얻었어요. 수천 명이 진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북한을 변화시킬 겁니다. 선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하는 거예요. 탈북민들을 돕고 진실을 알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네, 맞아요. 선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매일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 한 젊은 탈북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진희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북에서 선생님의 영상을 봤어요. USB로 몰래 돌아다니는 거요. 그걸 보고 결심했습니다. 저도 자유를 찾아야겠다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에 있는 제 친구들도 선생님 영상을 봤어요. 그들도 언젠가 여기 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밤에 혼자 옥탑방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평양에서도 이런 불빛을 볼 수 있을까? 자유의 불빛, 희망의 불빛을.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선주와 함께, 그리고 진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강철민이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동무도 언젠가 알게 될 거요. 이 체제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이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세상도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김정은 체제하에 북한이 매우 불안하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걱정도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그게 사람 사는 정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